스터디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희 스터디 지금 3주 남았거든요. 이번 주 빼고 22, 29, 6 남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기로 해서 저번 주에 쉬었기 때문에 22일 날 저희 진행하고 다음 주에 진행하고 6일 날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준성님, 메리님, 저 모두 다음 글 올려주시고 다음 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는 이번 주가 아니고 저번 주에 쓴 글이죠. 벌써 11월 8일이니까 저번 주군요. 네, 리팩토링 스터디 하고 있는데 거기 올린 글 아니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일 처음 주제예요, 리팩토링에. 그리고 제일 쉽기도 했고 설명하기도 간단하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Mistress Name이고요. 한국어로라면 이상한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Mistress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코드랑 여기 추리소설과 다른 점을 얘기해 주는데 추리소설은 우리가 읽으면서 흥미를 유발을 해야 되잖아요. 읽어야 할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데 코드는 그러면 안 되겠죠. 뭔가 코드를 봤을 때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Mistress Name에 대해서 코드 스멜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지 적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쁜 이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리네임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리네임도 한글로 쓰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다시 이름 짓기라고 써봤어요. 네, 리네임을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 생각하기도 귀찮고 때로는 나만 알아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이름은 나한테도 도움이 당연히 되겠지만 주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해당 코드를 읽을 때 이해할 때 많은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름을 짓는 거, 리네이밍 하는 거는 그냥 이름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당 variable이나 function, class, object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지을 때 그 좋은 이름을 한 번에 생각하지 못하거나 결국에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은 그게 우리가 이름을 잘못 짓고 이런 게 아니고 때로는 그게 디자인으로부터 오는 힌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정말 이 코드에 대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지 모를 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코드의 이름을 내가 못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잘못해서 얘를 잘못 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네이밍을 리팩토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그냥 말하는데 사실 리네이밍은 우리가 생각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딱히 리팩토링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hange function declaration 그냥 펑션 이름을 바꾸라는 건데요.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모티베이션은 왜 이거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좋은 펑션 이름은 해당 펑션 안에 임플리멘테이션을 보지 않고도 무엇을 하는 펑션인지 알게 해준다. 우리가 딱 그 펑션 이름만 봤을 때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 펑션이 어떤 걸 하는지.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은 어렵고 우리는 대충 만들고 넘어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나쁜 이름을 봤을 때 좋은 이름으로 짓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그 펑션이 무엇을 하는지 다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실 개인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특히나 일을 할 때는 내가 쓰지 않은 코드들도 많고 설사 내가 쓴 코드라고 할지라도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렇게 다시 보면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지만 정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어떤 건지. 저도 릴리즈 한참 전에 해놓고서 누가 갑자기 이 펑션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진 않지만 그 피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다시 저도 뒤져가면서 보는 경우가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리네이밍을 잘 해놓으면 빠르게 훑어보고 이해할 수 있겠죠. 파라미터도 똑같은데 파라미터 이름을 짓는 거는 또 다른 코드 스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파라미터 이름도 잘 지어줘야 된다. 이 저자가 마틴 파워인데 이 사람이 좋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좋은 이름을 끄집어내는 팁을 하나 적어냈는데 그 해당 펑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코멘트를 달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코멘트를 이름으로 바꿔보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코멘트가 그 펑션이 뭘 하는지
우리가 적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펑션 이 이름을 리네이밍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리팩토링 전체 그 코드 안에 펑션 자체를 리팩토링 할 때도 저는 커멘트 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펑션이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가지고 생각하는데 커멘트를 적다 보면 뭐뭐 and 뭐뭐 하고 뭐뭐 and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럴 때는 확실히 리팩토링 하기에 좋은 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심플 메카닉, 하나는 마이그레이션 메카닉. 심플 메카닉은 우리가 그냥 흔히 하듯이 그냥 메소드가 사용되고 있는 곳, 여기는 메소드를 예로 들었어요. 결국은 아니고 메소드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모두 찾아서 그냥 새로운 메소드 네임으로 바로 변경하고 테스트하고 최대한 작은 단위로 수정한다. 이거는 데이즈로 빨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메소드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모두 찾아서 새로운 메소드 네임으로 변경한다. 테스트한다. 그리고 전에 파라미터를 제거하려면 펑션 안에 레퍼런스가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요거를 코드로 보자면 요 코드인데 우리가 항상 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public and cow with라고 있는데 cow with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엄청 많이 보잖아요. cow with라고 하면 당연히 calculate with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것도 개인적인 프레퍼런스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처럼 다 써주거든요. 웬만하면 이 코드 자체가 정말 펑션이 정말 길어지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calwith를 calculation with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 calwith가 사용되었던 곳들이 있잖아요. 그곳을 찾아서 모두 calculate with로 바꿔주는 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그 아이디를 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바꿔주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바꿔주진 않죠. 아이디로 다 검색을 하고 한 번은 뭐 replace all 하든지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두 개의 다른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펑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도 get name 있고 여기도 get name 있으면 우리가 Ctrl Shift F를 검색을 해서 replace all을 하게 되면 저는 얘만 바꾸고 싶었는데 다른 오브젝트 안에 있는 이 get name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simple 메카닉을 적용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 migration 메카닉인데 여기를 보면 여기도 똑같이 이 리네이밍하는 프로그레스 스텝은 몇 개 없고요. 나머지는 다 그 전처리나 후처리 그 리네이밍을 하기 전에 전처리인데 다음 extraction 스텝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면 펑션의 바디를 리팩토링한다. 이 리팩토링 책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mysterious name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다른 리팩토링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리네이밍을 하기 위해서 이 리팩토링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리팩토링을 하고 나서는 이 리팩토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extraction step이라는 거는 펑션을 굉장히 긴 펑션이 있을 때 여기는 긴 펑션이 없는데 긴 펑션이 있을 때 그 긴 펑션을 꺼냄으로써 우리가 리네이밍을 없앰으로써 나눠줌으로써 리네이밍을 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면 펑션의 바디 리팩토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고요. extract 펑션이 새로운 파라미터를 더 필요로 한다면 심플 메카닉을 사용해서 만들어준다.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심플 메카닉을 사용해서 펑션 이름을 지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볼드로 해놓은 거는 다 다른 리팩토링 방법이거든요. 이 책에 나온 다른 리팩토링 방법. 요거는 저희 블록 스터디가 얼마 안 나왔지만 제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그레이션 메카닉을 보면은 어떤 방법이냐면 똑같이 call with라는 메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를 리네이밍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걸 바꾸는 게 아니고 한 스텝을 더 거쳐요. 새로운 펑션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펑션. 그러니까 call with를 우리가 리팩토링 할 메소드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그 call with를 사용하고 있는 곳 모두 찾아서 우리가 바꿀 곳을 모두 찾아서 그 안에서 calculate with 우리가 새로 만든 메소드를 리턴해줍니다. 사실 이 마이그레이션 메카닉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한 우리가 같은 네임을 가진 메소드가 각자 다른 오브젝트에 있지 않는 이상은 요 마이그레이션 메카닉을 쓸 일이 없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한 스텝을 다 거치진 않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요 스텝을 우리가 보통 거치지 않죠. 그냥 찾아다가 바로 calculate를 바꾸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에러프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굉장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여기 한 줄 한 줄 간단한 펑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헷갈릴 만한 그 코드가 있다면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에러프론을 우리가 방지할 수 에러프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이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웹들은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코드를 변경하지만 이 방법은 API에서도 잘 사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까지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냐면 API는 우리가 데프리케이트 말하지 말고 API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항상 이 메소드를 불러주는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데프리케이트 시켜버리고 얘를 쓰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거기에 콜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얘를 지워버릴 수 있게 그렇게 API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리네이밍은 간단하죠. 굉장히.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것 강조하면서 발표도록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그 스터디에서 첫 주쯤에 진행했던 부분인가요? 첫 주의 첫째 토픽입니다. 좋네요. 첫 챕터부터 좋네요. 네. 좀 중요도 순서로 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다들. 그쵸.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 안 적긴 했는데 코드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어려운 게 캐시 밸리데이션 하는 거랑 네이밍 하는 거라고 우스갯소리가 많죠.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폴리캐스트 순서로 봤을 때 준성님이 먼저 작성하셨으니까 준성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이번 블로그 스터디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약간 역사랑 최근까지 그 ECMA 스크립트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자바스크립트 얘기를 할 때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됐다, 어떻게 바뀌었다, 옵셔널 체인이 들어왔다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대로 정리를 아예 처음부터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고자 이번 포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일단 자바스크립트 시작부터 들어가 볼게요. 1995년에 시작이 됐고요. 브랜든 이분이 이제 모질라 프로젝트에서 모질라가 이제 파이어폭스나 러스트 지금 파이어폭스 만들었고 러스트도 지금 하고 있는 모질라 이제 회사죠. 거기에 코파운더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모질라 CTO랑 CEO도 했고 지금 이제 브레이브 소프트웨어에서 CEO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소프트웨어 찾아보시면은 좀 생각보다 신기하다보다는 그냥 좀 언뜻 들어봤던 것들을 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맨 처음 만들려면은 그죠? 자바 신텍스 이것 때문에 이제 아예 개발 시작하기 전에 분들이 항상 이제 이거 자바스크립트 이거 뭐야 하면은 이제 항상 하던 말이죠. 그래서 자바의 신텍스를 사용을 하지만 자바는 아니고 대신에 넷스케이프가 개발하고 있던 스킴이라는 랭귀지를 같이 만들어서 스크립트 랭귀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첫 기본적인 그 코너스톤이랑 그런 스트럭처는 열흘 정도 걸려서 그 모질라에서 이제 내비게이터 2.0 베타 릴리즈를 맞추기 위해서 크런치를 해서 열흘 만에 작성한 랭귀지였고요.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제 썸 마이크로 시스템스가 이거 자바스크립트 이 랭귀지를 가져오면서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즉 1년이죠. 이걸 만들고
중간에 막 이거 이름 바꾸고 이런 거 했는데 이 1990년에 ECMA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스탠다드죠. 여기에 이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96년부터 신청을 하고 이제 97년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이 ECMA 스크립트라는 이 이름대로 쭉쭉쭉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7년에 이제 퍼스트 에디션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가 이게 완전 초기의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묶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디션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온 거는 특히 큰 체인지는 없었고 그냥 약간 에디토리얼 체인지 좀 있었고 세 번째에서 이제 저희가 뭐 그냥 언어능력이나 볼 수 있는 뭐 Regular Expression, Try-Catch, Switch, Do While 요 ES3에서 네 인트로듀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2000년도 초중반 때 이제 개발자셨던 분들이 막 자바스크립트 하면은 저희 막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거에서 막 드림 웹 에디터 이런 걸로 홈페이지 만들고 그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 막 이렇게 막 화려한 이렇게 팬시 막 이런 거 뿌려주는 그러면서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그런 것던 게 요 시대 다음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ECMA 스크립트 4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나오지도 않았고요. 왜냐면은 이때부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 한 다음에 JS 스크립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이제 그 윈도우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마켓 쉐어가 이제 95%까지 올라갔었고, 그래서 JScript가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팅에서는 웹에서는요 완전 스탠다드가 되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솔직히 이제 큰 의미도 못 느꼈기 때문에 그 ECMA에 콜라보레이팅하는 걸 중지를 해버려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지? 이걸 뭐 돈을 벌려고 했다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중지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정도의 기준이었어요. 막 웹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나 뭐 스크립팅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가 아니었고 개발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는 백엔드를 많이들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약간 그 인트레스트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파이어폭스가 나오죠, 모질라에서. 그래서 저희가 2008년인가 크롬이 나왔을 때 막 엄청 빠르다, 막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진짜 너무 빠르고 너무 좋다라고 했던 것처럼 파이어폭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잠깐 마켓 쉐어도 좀 뺏어가고 요 모질라에서 이제 요걸 이제 했어요. 이제 다음이죠. 그 ES4 버전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했는데 약간 야심이 컸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뭐 이런 회사, 뭐 매크로비디아라는 회사, 나중에 어도비가 그걸 하지만 액션 스크립트 3라는 거를 즉 지금 저희가 하는 그 브라우저 돔 액션 같은 거를 돔 매니플레이션을 좀 많이 담당하려고 했던 액션 스크립트 3라는 거를 이제 요 ECMA 스크립트 스탠다드에 맞춰서 넣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액션 스크립트라는 것 자체로 되게 기존에 있던 뭐 JS 스크립트나 자바 스크립트랑 너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확실하게 그 스탠다드를 만들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포레이션도 필요하고 막 했는데 약간 다들 이제 디퍼런트 인트레스트를 가지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미뤄지다가 결국 릴리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00 이제 파이어폭스 나오고 2004년부터 2008년 그 사이에 이제 ECMA가 이제 사실 뭐 큰 발전도 없었고 막 액션 스크립트 3도 따로 있고 이것도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ECMA가 아닌 그 third party 라이브러리가 엄청 좋은 게 많이 좀 중요한 게 많아요. 이때 나온 게 이제 jQuery랑 AJAX입니다. 그래서 돔 매니플레이션이랑 그다음에 리퀘스트 보내는 거를 핸들할 수 있는 jQuery랑 AJAX가 나왔고요. 요거 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이제 진짜 자바스크립트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중반 때 이제 크롬이 나오는데 V8 엔진, 이게 왜 계속 V8 엔진을 하냐면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Just-in-time compil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만 런타임에서 컴파일을 하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 실행 익스큐션 타임보다는 런타임보다 이제 그 익스큐션 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컴파일을 했어야 되는데 딱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랐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코드는 캐시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인터프레터 있죠.
이런 것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었어요. 그래서 뭐 예로 들어서 뭐 자바도 이제 바이트 코드에서 머신 랭귀지를 이제 트랜슬레이트 할 때 JIT 뭐 컴파일러 이런 거 사용하는 그런 이제 JIT를 사용해서 VA 엔진이 있었고 너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순식간에 이제 크롬이 대세가 되고는 했죠. 그때까지 2008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2000년도 초반에는 약간 서로 막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거 하다가 따로 놀다가 이제 파이어폭스 나오기도 하고 막 크롬 VA 엔진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약간 완전히 그냥 스케일을 아웃한 그런 약간 마켓이 생성되고 있었어요. 2009년에 여기 이제 뭐 다 포함이죠. 뭐 크롬, 뭐 파이어폭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딸려오긴 했지만 약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대로는 너무 기술이 막 중구난방이고 스탠다드도 없고 스페시피케이션도 없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 하나로 만드는 그 리비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타이틀을 붙여야겠네요. 2009년에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모여가지고 만들고 2009년에 ES5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릭트 모드라는 것도 나오고 뭐 제이슨 서포트, 트림, 어레이 체크, 그다음에 어레이 아이터레이션, 그다음에 오브젝트 빌더에서 트레일링 콤마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컨드 리비전. 그러니까 요 퍼스트 리비전하고 또 세컨드 리비전에서 거의 한 6년간의 또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약간 의미는 이 퍼스트 리비전에서는 약간 다양한 기술들 뭐 jQuery, AJAX 해가지고 막 다양한 스크립트 이런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스탠다드를 만들었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세컨드 리비전에서부터 이제 약간 굉장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뭐 리액트나 뭐 노드 자바스크립트 좀 이제 다뤄보신 분들이라면은 항상 이제 나온 게 이제 ES6죠. 요게 이제 2015년에 나온 세컨드 리비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노드.js가 2009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은 보통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의 도움 매니플레이션을 위한 그런 스크립트에 강했는데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건 아니라 이제 아우터 브라우저, 즉 그 스탠드 언론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V8이랑 뭐 이벤트 루프 뭐 기능이나 뭐 인풋 아웃풋 API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노드.js가 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가 엄청 인기를 끌면서 이제 이때야말로 이제 진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막뭐 렉컨스트 키워드나 뭐 default primary values, array 막 이런 기능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거의 매년 ES7, 8 이제 7 이렇게 안 부르고요. 다 에크마스크립트 뭐 16, 17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버전이 계속 많이 변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도 아직 약간 스탠다드는 이 ES6를 베이스로 하고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몇몇 부분만을 사용을 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지? 제가 이제 한국에서 2017년 그때 막 자바 막 jQuery 뭐 이런 걸로 일을 할 때 거의 막 아직 에크마스크립트 2015가 한국에서는 약간 그게 없었거든요. 약간 되게 스탠다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랭컨스트 이런 것도 안 썼고 다 var 썼었고 그 다음에 노드도 거의 안 썼고 지금 뭐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리액트 이제 비디오 인바이러먼트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는 계속 엄청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 이거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잘 가끔씩 뭐 코드 보면은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 ECMA 스크립트 버전마다 그 브라우저에서 사실 뭐 크롬, 엣지, 뭐 파이어폭스 이 정도는 최근까지 보통 다 서포트를 하거든요. 하지만 옛날 레가시 브라우저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약간 뭐 판도라나 막 이런 거 있죠 브라우저. 네, 그런 것은 아직 최근 거 막 2021, 2022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2016 거를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많이 쓰이는 뭐 어레이다 인클루즈 리스트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패딩에다가 그죠 엔트리스 밸류스 특히 오브젝트 어레이로 바꾼 다음에 다시 아이터레이션 할 때 많이 쓰는 이런 것도 해주고 에이싱크 키워드도 2017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 스프레드 2018년 때
굉장히 많이 쓰죠. 스프레드나 아니면은 뭐 asynchronous iteration. 파이널리는 저도 많이 안 써본 건데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약간 좀 더 추가가 됐고 중요한 걸 보자면은 뭐 옵셔널 캐치 바인딩 이것도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되게 좀 생소했던 게 저는 이걸 거의 안 쓰거든요. 이 오퍼레이터들을. 근데 다른 랭귀지에서는 뭐 사용량도 많고 최근 거 코드 막 뭐 그런 코딩 이런 거 보면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바스크립트 이게 언제 생겼지 했더니 벌써 뭐 거의 한 3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좀 하면서 조금 더 따라가야겠다. 최소한 제가 안 쓰더라도 봐야 되는데 저맨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뭐지 하고 진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로지컬 엔드워 이제 더 이상 이제 터너리로 해가지고 또 이거 막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빅 인티저 야 드디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tring that replace all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 string parsing에서 하는 거 많이 하는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numeral separator나 탑 레벨 요 올해 나온 것 중에 사실 2022는 지원이 아마 100%안 되는 브라우저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좀 보자면 탑 레벨 어웨이트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부터 이제 어웨이트 에이싱크를 하려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뭐 리퀘스트 보내는 것마다 따로따로 해주고 펑션마다 에이싱크 지정해주고 어웨이트 할 거 해주고 했는데 그냥 맨 위에다가 어웨이트를 해가지고 전체에서 그냥 다 싹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오고요. 요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콘솔 로그에서 에러가 원래 저희가 그냥 에러를 봤잖아요. 에러다 커즈를 하면은 좀 더 자세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더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울 때 이제 폴로 맨 처음에 할 때 array 아이터레이션 얘기 하잖아요. length minus 1 이게 그냥 array.as라는 걸로 사실 거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겼고 has 뭐 프로퍼티가 있는지에 대해서 has 같은 거 생겼고 네, 뭐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98%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뭐 몇 가지 느낀 점을 보면은,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는 그냥 일반 그냥 컴퍼니에서 그냥 자기네들 좀 넷스케이프 쪽에서 자기네들 좀 하는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거가 이제 커뮤니티가 커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과에서 막 이거저거 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나고 다시 또 한 번에 모으고 그걸 또 다시 또 매년 또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는 게 좀 약간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약간 프론트엔드 쪽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얼마나 약간 좀 많이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그런 걸 좀 약간 느낄 수 있었고요. 옵셔널 체인징도 사실 2020년에 들어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옛날에 들어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굉장히 좀 재밌는 것들 이 많아서 지금 당장은 뭐 사실 뭐 회사 프로젝트에서는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타겟 오디언스를 좀 높게 잡는 편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약간 레가시 브라우저도 저희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ES6에서 근데 옵셔널 체인이 들어가는 2020년까지 거는 다 커버를 할 것 같아요. 저희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에크마스크립트 2020년까지는 거의 다 지원을 할 것 같은데 2021하고 2022는 당장은 안 쓸 것 같아요. 개인 프로젝트에서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크마스크립트를 지금 이제 2023년에 굉장히 빅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지금 공지를 했거든요. 뭐가 들어올지는 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 디테일 나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각해볼 거는 이렇게 빨리 왜냐면 돌아가 보시면은 2000 2008년에는 사실 자체는 크게 그 자바스크립트 기술 자체는 바뀐 게 없었고 한 8년 정도 거의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제 나왔던 시점이죠. 그 다음에 2009년에 이제 류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아예 잘 없었는데 이제 매년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왜냐면 저희 사실 이런 거를 한 2019년, 20년도 이런 것만 약간 좀 나이 있으신 시니어한테 물어보면 모르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사실 뭐 좋은 개발자냐 나쁜 개발자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저희가 이제 업무 외적으로도 약간 저희가 이렇게 블로그스 하는 것처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냥 브라우저 서포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최근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자바스크립트, 이 ECMA 스크립트는요, GitHub에서 모든 게 그 업데이트 사항을 받고 거기서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드래프트가 GitHub에서 다 메인테인 되고, 그래서 약간 좀 더 이렇게 매년마다 새로운 이제 리비전이 나오는 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이게 약간 사람들이 커뮤니티도 크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데서 약간 원동력을 얻어서 커뮤니티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쓰려고 결론뒀던 세 개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틀 시간이 좀 좁아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 브레이브 맨날 쓰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맞는지 아, 정말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야, 왜 이랬어가지고 CEO라서 또 브레이브가 좋은 점이 저는 크롬을 잘 안 썼고 처음에는 저도 물론 맨날 크롬만 썼지만 크롬이 어느 순간부터 좀 무거워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옮겼어요. 그리고 브레이브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은 물론 전 프리미엄을 쓰고 있지만 유튜브 광고가 안 나와요. 브레이브는 자동적으로 아예 그냥 정말요? 아예 안 나와요. 네. 괜찮은데요? 좋더라고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브레이브랑 파이어폭스랑 두 개 나눠 쓰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네. 애드블럭 깔아서 안 나와요. 크롬에서도. 맞아요. 그 브레이브는 모바일 어플도 있나요? 있어요. 다 연동 싱크도 잘 되고 잘 돼요. 브레이브는 자체 그래요? 약간 컴패티빌리티 네, 잘 돼 있어요. 그 브레이브는 그 약간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자체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VS를 쓰고 있어요? 크롬 거 쓸걸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모바일 어플 중에 삼성에서 만든 삼성 인터넷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VS를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드블럭을 플러그인을 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광고 보기 싫을 때 그걸 가끔 쓰거든요. 네, 지금 찾아보니까 크로미움 쓰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 버전 최신 거는 서포트가 안 돼서 못 쓰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네네. 그 바벨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쓰면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네네. 더 낮은 버전으로 컴파일을 해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스프레드를 나오기도 전에 많이 썼었어요. 네, 맞아요. 2015년인가? 그때 나왔잖아요. 2014년인가? 그때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나올 때 바로 브라우저가 서포트가 안 되니까 좀 몇 년 걸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바로 써도 괜찮도록. 괜찮네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괜찮은 거죠. 근데 저희는 저희가 메인 프로젝트가 아직 저희가 타입스크립트 뷰 버전을 제가 뷰 2를 쓰는데 네. 3를 해야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타입스크립트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의 2020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빠르게 타입스크립트 저 작년부터 계속 타입스크립트 좀 써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듣질 않네요. 빨리 지금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되게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프로포절 있잖아요. 에크마스크립트 프로포절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도 이제 타입을 넣어야 된다고 프로포절을 넣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이제 타입가 되는 건가요? 그죠. 타입 되는 건가요? 그죠. 타입스크립트 굳이 타입스크립트가 있는데? 그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자체적으로 서포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타입스크립트 속도도 조금, 네.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되면서 네, 그쵸. 속도가 좀 느려지는 그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해야 되다 보니까 분류 툴이 항상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고 어렵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안 좋죠. 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한 5년 후가 아니라 한 2, 3년 후에 2025년쯤에 이 타입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 나올 수도 있어. 요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는 내 생각에 완전 타입스크립트로 더 갈지 아니면은 그 포절도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들어오면은 내년에 큰 비화라는데 내년은 그게 아니, 아닐까요? 아니, 내년은 아니. 왜냐면 프로포절이 이제 억셉트 돼서 이제 스테이지 4인가 그까지 있는데 스테이지 1이에요, 그거는. 이미 안 받고 미리 아직, 개발하고 아직 있는 그냥 시크릿하게. 그거는 그래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서프라이즈. 그게 가능하지 않죠. 아무리 빨라도 1년이에요, 이게. 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진 않아요. 아무튼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네, 다음으로는 에릭 발표하겠습니다. 주제가 뭔가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저번 주에 그 적었던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약간 파트 2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제가 투 파트로 나눴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눴고요. 우선 이제 파트 1을 안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트 1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 저는 이제 총 크게 네 가지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크게 네 가지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variable, 두 번째가 UI,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벤트고 네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인데 오늘은 이제 이벤트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이벤트 단계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point of reference를 바꾼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버튼 이벤트가 있다고 버튼을 이제 클릭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버튼이 클릭이 되면은 이제 다른 곳에 있는 텍스트가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식의 코드를 짜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스팬이라는 그 HTML 태그가 있고 그 스팬에 있는 ID가 이제 서프라이즈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서 그 스팬이라는 이제 그 ID를 넣어줘요. 서프라이즈를 넣어주고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inner HTML을 뭐 서프라이즈 텍스트로 바꾼다는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추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요구가 들어와요.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해달라. 그래서 어떤 기능이냐 보니까 버튼을 누를 때 텍스트도 바꿔야 텍스트가 지금 현재 서프라이즈로 이제 딱 뜨잖아요.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버튼을 누를 때 소리도 나야 되고 그리고 원래 없던 새로운 버튼도 생겨야 되고 근데 그 버튼이 이미 있으면
더 큰 버튼으로 바꾸고 그 버튼을 뭐 이런 식으로 막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아래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버튼 안에 언클릭이 일어났을 때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튼이라는 코드 안에 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버튼이 눌렀을 때 뭔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버튼 언클릭 이벤트 안에 서프라이즈를 바꾸는 것도 있고 컨테이너라는 div 안에 오디오를 바꾸는 플레이하는 코드도 들어있고 근데 이제 버튼에서 그 오디오라든지 뭐 텍스트라든지 뭐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레퍼런스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에서 오디오에 대한 레퍼런스, 컨테이너에 대한 레퍼런스, 그리고 어, 지, 지금은 없지만 이제 새로 생길 그 버튼에 대한 레퍼런스, 또 서프라이즈 텍스트에 대한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다 레퍼런스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 조건이 계속 바뀌면서 이 버튼 언클릭에 대한 코드는 점점 복잡해지고 새로운 기능을 넣거나 변경해야 될 때마다 버튼 코드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 사람들이 개발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다 이제 동시에 개발을 하는데 그때 다 같이 버튼 코드를 변경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코드 컨플릭트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 버튼 코드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코드 컴플렉시티가 올라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버튼 코드가 잘못될 경우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튼 언클릭 여기서 맨 첫 번째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됐을 경우 밑에 있는 모든 코드가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기능 하나만 전혀 진짜 정말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능을 하나 넣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중요한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는 싱글 소스 페일리어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버튼 코드가 점점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버튼 코드에 손을 못 대요. 손을 안 대려고 해. 그래서 그 버튼 코드를 직접 바꾸지 않고 우회해서 기능을 어, 짜거나 아니면 이제 버튼 코드를 이제 바꾸면 자꾸 고장 나니까 이제 시니어 개발자가 이 버튼 코드는 내 허락 없으면 못 건드려 이런 식으로 락을 걸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버튼 코드를 바꾸지 않고 기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스파게티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코드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이 돌아가야 되는데 버튼 코드를 못 바꾸다 보니까 뭐 서프라이즈 텍스트가 나오면은 그 기능이 동작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디서 어떻게 그 기능 그러니까 어떤 딱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갔을 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코드가 발생 그런 코드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를 이제 바꾸면 돼요. 이런 거를 이제 observer 패턴이라고도 이벤트 단계 reactive 프로그래밍을 이벤트 단계에 적용을 했을 경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observer 패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에서 이제 오디오 텍스트 뭐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 기능 그러니까 오디오 기능에서 버튼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고 뭐 서프라이즈 텍스트에서 버튼에 대한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코드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버튼에서는 이제
그 subscribers라는 이제 array가 있고 그 array가 뭐냐면은 내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알려줘야 될 사람들 리스트예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subscribers라는 array를 루핑을 하면서 subscriber한테 이제 콜을 해줘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콜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object라면 subscriber notify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subscribers.push 해가지고 이제 오디오 버튼이 이제 푸시 될 때마다 그 subscribe 이 펑션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펑션 안에 이제 그 오디오를 플레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서프라이즈 텍스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기존 버튼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 추가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subscribe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extensibility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패턴의 단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이벤트에 관심이 없어요. 런타임 도중 예를 들어서 뭐 더 이상 이 버튼 클릭에 관심이 없는 없는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subscribe를 했잖아요. 근데 필요 없을 때는 unsubscribe를 해줘야 돼요. unsubscribe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속도 저하 및 메모리 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컴포넌트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그 컴포넌트가 이제 마운트 됐을 때 subscribe 해주고 unmount 됐을 때 이제 unsubscribe를 하려면은 use effect라는 훅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일일이 unsubscribe를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많이 작성하기 싫으면은 이제 라이브러리 그거를 이제 최소화시키거나 자동으로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라이브러리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subscribe 코드는 뭐 적어줘야 될지라도 뭐 컴포넌트가 unmount 됐을 때 자동으로 이제 unsubscribe를 해주는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reactivex 혹은 rx라는 라이브러리를 그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이벤트 레벨 단계에서 사용하기 쉽게 이제 약간 디자인 패턴 같이 약간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제 랭귀지 혹은 프레임워크마다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RX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 Reactive X 이 디자인 패턴을 자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거고 RxJS는 자바스크립트, RxUniRx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프레임워크의 이제 유니티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만든 ReactiveX 라이브러리입니다. ReactiveX 같은 경우에는 이 observer 패턴, 이 point of reference를 바꿔줌으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ReactiveX를 쓰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observer 패턴을 사용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저하된 그 볼트 플레이트 코드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데 이제
장점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리액티브 X는 이제 그 웹사이트가 이제 리액티브 X로 들어가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reactivex.io로 들어가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reactivex는 모든 이벤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버튼 클릭, 그리고 뭐 타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뭐 유저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버튼 클릭이라든지 아니면 익스터널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뭐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바뀌었다든지 뭐 그런 이벤트도 포함해서 아니면 타임 베이스, 뭐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번씩 발생하는 이벤트,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한 이벤트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 모든 이벤트를 observable로 이제 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싸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바로 액세스를 할 수 없고 그 모든 이벤트를 observable이라는 이런 클래스로 이제 감싸고 그런 observable은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는 subscribe가 가능한 subscribable이라는 오브젝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immutable이에요. 그러니까 observable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더 이상 다른 observable로 바꿀 수가 없고 다른 observable로 바꾸고 싶으면은 새로운 observable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발생하는 모든 그 observable을 이제 그 이벤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 observable에 이제 subscribe를 하고 그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스테이트를 이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고요. 다른 말로 이제 모든 스테이트는 상대방이 내 스테이트는 상대방이 바꿀 수가 없고 내가 그 이벤트에 subscribe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될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의 스테이트를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커플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기존 코드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이제 기존에 있는 이벤트에 subscribe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reactiveX의 그 두 번째 기능은 한 개 이상의 observable을 이제 새로운 observable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dbounce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dbounce 1초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약간 throttle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항상 1초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thrott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그 이벤트가 바로 이제 파이어이 되고 1초 동안 모든 이벤트를 다 이그노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 이벤트가 이제 손실이 되잖아요. 근데 디바운스는 이제 마지막 이벤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디바운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observable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가 됐었다면은 그걸 이제 디바운스를 그 기존에 들어있는 디바운스 기능을 해서 새로운 observable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초가 딜레이가 되고 그 1초 사이 이 파란색이 생기고 나서 1초 사이에 1초 후에 이제 다른 이벤트가 있으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벤트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새로 만드는 이 observable subscribe 했을 때는 이벤트가 두 번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트로트런 이미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맵을 쓰게 되면은 이제 리스트에 그냥 랭크만 이제 얻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튀어나온 이벤트의 그 어레이 랭크가 1이면은 1이 튀어나오고 2면 2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또 필터를 하게 되면은 2 이상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많은 단계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로틀도 하고 맵 랭크도 하고 필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이제 observer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observer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ombine lattice라는 이제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두 개의 스트림에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두 개가 적어도 하나 이상 나와야지만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돼요. 왜냐면은 하나의 그 observable 그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그것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만 이제 두 개가 적어도 하나 이상 됐을 때만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가장 최근에 있던 이벤트를 합쳐서 이렇게 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observer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이제 보기 위해서는 그 rxmarbles.com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그 ReactiveX에서 제공하는 그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능들이 들어있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단계에서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온 뒤 그 데이터대로 UI를 렌더링하거나 혹은 그 데이터대로 새로운 기능을 이제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example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대로 UI를 렌더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이 될 때마다 UI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 중에 이제 폴링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폴링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초에 한 번씩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다 이제 fetch를 하는 거예요. fetch를 하고 fetch를 하고 그 데이터대로 이제 UI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비추천되는 방식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떤 데이터가 바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뀌지도 않은 데이터를 계속 예를 들어서 뭐 10초에 한 번씩 계속 fetch를 하게 되므로 서버 과부하 및 클라이언트 속도 저하, 그리고 이제 데이터 용량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추천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응 속도도 굉장히 느려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초에 한 번씩 fetch를 한다고 하면은 평균 UI 업데이트 속도가 5초에서 6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죠. 반응 속도가. 그래서 이 폴링 혹은 fetch 방식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로드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계속 이제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언제 바뀌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새로 고침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이 폴링 방식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은 이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그 데이터를 패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서버에서 그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고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어떤 데이터에 관심 있는지 이제 알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바뀔 때마다 그 클라이언트에다가 직접 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로 부르고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중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이 만든 파일스토리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번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리액티브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이벤트에 적용했을 때 이제 unsubscribe를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이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이제 특정 데이터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제 unsubscribe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데이터를 이제 패치할 때마다 이제 커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커스트도 이제 다운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서버 속도도 좀 과부하를 더 걸리게 하고 클라이언트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어플을 끄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플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그 서버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이제 계속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느려지는 이제 그런 결과 나오게 됩니다. unsubscribe 안 해주면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버 혹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정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항상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 혹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리액티비티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중간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중간 단계를 만들고 이 중간 단계는 이제 서버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패치 혹은 폴링을 통해서 이렇게 패치를 하고 얘가 이제 밀타임 데이터베이스처럼 액팅을 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100% 카피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비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구하는 데이터만 이제 패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0%다 필요하다 그러면 다 패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유저 다큐멘트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만 패치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것만 패치를 하고 그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이제 클라이언트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바뀐지는 이제 모르니까 계속 폴링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10초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딜레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서버에 주는 과부하는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유저 데이터가 바뀔 때만 이제 우선 쏴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딱 필요한 데이터만 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과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observable pattern 혹은 real-time 데이터베이스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만 보면은 이제 이런 subscribe를 했을 때 또 나중에 unsubscribe 해줘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패치를 한 번만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한 번만 그냥 패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클린 코드를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서브스크라이브가 필요할 때는 서브스크라이브 하게끔 코드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 서버랑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리액티비티가 이제 서포트가 되지 않은 거에서 서포트 되는 걸 바꾸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리액티브가 가능한 릴타임이 가능한 걸로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펍섭 패턴이랑 똑같은 거죠? 네, 똑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블로그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런 개념이 다 똑같은 개념인데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그 이름이 다 다르고 약간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블로그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저희도 버튼이 점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엄청 늘어나잖아요. onClick 이벤트에다가 진짜 많이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런 패턴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저도 한번 알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퍼포먼스가 그럼 상당히 개선이 좀 될까요? 퍼포먼스가 아무래도. 개선이 되냐고요? 네, 개선이 될까요? 아무래도 우선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이벤트 단계에서 적용을 하게 네네. 되면은 네네. 이제 이 커플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쵸. 오는 약간 퍼포먼스는 기존 코드가 이제 좀 잘못 짜여 있다. 그러면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체가 막 다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릴타임을 적용을 할 경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엄청난 퍼포먼스 게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좋네요. 파이스토를 써보긴 했는데 이게 리얼타임으로 해주는지는 몰랐네요. 이걸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고 다 그냥 돼 있어요? 네네네 그 파이어스토어 릴타임을 얻기 위해서는 REST API는 안 되고 그 라이브러리를 써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그거를 서브스크라이브 하는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파이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스크라이브를 언스냅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다큐멘트가 바뀔 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그 컬백이 와요. 그 다큐멘트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그럼 약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패턴에 익숙해지는 거랑 언서브스크라이브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하겠네요. 약간 네, 맞아요. 다큐멘터리 좀 읽어봐야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하고 하시는 게 아닐까. 언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유니RX라고 제가 아까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니RX 같은 경우에는 이 ReactiveX를 이제 유니티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시킨 라이브러리인데 이걸 쓸 경우는 이제 unsubscribe를 대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오브젝트가 이제 사라질 때 어디에 subscribe를 했는지 이 라이브러리가 다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unsubscribe 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보일러플레이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제 줄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UniRX를 안 쓰고
RX 넷을 써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C#에 대한 그 Reactive X 임플리멘테이션인데 그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직접 다 unsubscribe 해줘야죠. 새롭네요. 괜찮네요. 이게 왜냐면은 네네. 먼저 말씀하세요, 준성. 아니. 저는 그냥 뷰 RX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커가지고 지금 보니까 Vue RX도 있어요. 해볼까 한번. 네네. 저는 이제 뷰 쓰다 보니까 뷰 RX도 있어서 생각보다 네 한번 써볼 만한 사이드로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저는 근데 이제 이거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업저버블하고 서브스크라이브랑 언서브스크라이브 패턴은 똑같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거는 안 써봤는데 제가 이 Reactive X를 이제 유니티 단계에서 써보니까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유니티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릴타임이 생명이잖아요. 릴타임이 생명이다 보니까 생명이고 이제 이런 자질구레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약간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은데 막 계속 막 추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게임 개발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마다 기능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기존 코드를 안 건드리고 추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맞아요. 요거를 이제 유니티 레벨을 썼을 때 엄청나게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런 패턴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까지도 복잡하게 커플링이 된 게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이 기능을 하나 추가하거나 뭐 변경할 때마다 계속 버그가 발생해.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많이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새로운 게 사실 어쨌든 프론트엔드 쪽이잖아요. 근데 그쵸. 어쨌든 요거는 프로그래밍 자체는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근데 여- 백엔드 쪽에서는 사실 옵저버 패턴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거든요. 옵저버 패턴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시스템이, 왜냐면 카프카나 뭐 RabbitMQ나 이런 메시징 시스템이 다 펍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옵저버 패턴이랑 펍섭이랑 똑같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거기서 거기니까.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에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새롭네요. 그럼 버튼 이벤트, 사실 다 같은 이벤트니까 어쨌든 이벤트를 위한 패턴이기 때문에 새롭네요. 네네. 다만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 다 적용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좀 늘어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러닝 커브가 조금 있어요. 이런 약간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모든 이벤트를 observable로 감싸야 되고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subscribe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좀 러닝 커브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까 에릭이 말한 그런 리얼타임이 필요한 environment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죠, 좋죠. 그런 필수 상황. 불가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 프로젝트를 쓰기는 사실 좀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개인 이벤트라는 게 개인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실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벤트가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 프로젝트라서가 아니고 이벤트가 적은 데에서 쓰기엔 좀 무리가 있고 이벤트가 많고 리얼타임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벤트가 적어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한 이벤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런 observable 패턴을 전체 프로그램에 안 쓰더라도 이 하나만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VR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런 패턴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VR은 사실 그 이벤트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가 다잖아요. 근데 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VR 게임 만들 때 뭐 라이트세이버, 뭐 소리, 막 그 길이 언제 폭발하고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이 컨트롤러에 엮다 보니까 이 패턴을 사용하니까 엄청나게 좋았었어요. 저는 일단 폴링을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게, 이게, 저 최근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AWS에서 계속 이미지 올리고 내리고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 폴링 없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폴링을 하는 건 아닌데, 계속 데이터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걸 없이 리액티브로 바꾸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코스트 세이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돌리면은 요새 막 일주일에 막 500만, 1000만 이렇게도 막 로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리액티브하게 한번 바꿔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파이어스토어로 옮겨야 된다는, 옮겨야 된다는 게 파이어스토어 외에도 혹시 지원하는 DB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많은데 그 기존 서버를 바꾸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그럴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만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파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해시 값을 만드는 게 좋아요. 이미지의 해시 값. 그래서 이 해시 값이 바뀔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다시 패치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쪽을 하나 알아보면. 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캐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네리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은데 클라우디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그 이미지의 그 해시 값으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이제 변경이 되면 주소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주소가 똑같으면은 한번 캐시된 이미지를 계속 사용을 하고 이미지가 바뀌면 주소값이 바뀌니까 이제 그 주소값이 바뀌면 이제 다시 다운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번 그쪽 알아봐야겠네요. 네. 재미있는 글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제일 좋은 게 이미지는 이제 컴프레션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JPEG나 웹P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발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할 게 한가득이죠, 항상. 수성님은 언제 돌아가세요, 캐나다로? 저는 조금 있다가요. 저는 2월 첫 주요.